이익당 연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쓰는 마이크는 없고? 네? 육성으로 해야 돼? 힘드네. 반갑습니다. 전하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너무 조용하시네? 네? 기운이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 과목이 재미없으신 거예요? 외국분도 계시고.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가 무슨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좀 제 얘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자 들어간 데가 첫 직장이 금성사라고 지금의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미니 컴퓨터라고 하는 약간 요 정도 캐비넷만한 컴퓨터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우리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아니세요? 보셨나요? 이런 미니 컴퓨터?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게 캐비넷만한 거. 이게 눈알 2개 달린 테이프 드라이브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교수님만 보셨네. 이런 이제 미니 컴퓨터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컴퓨터를 다루는 책이 이 캐비넷, 한 캐비넷이었습니다. 한 50건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의 메모리가 얼마였냐? 1메가바이트였어요. 이 테이프 드라이브가 65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리고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하드디스크가 350메가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그 시스템이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쯤 했을까요? 수백만 원. 얼마쯤 했을까요? 몇 천만 원. 얼마쯤 했을까요? 오,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찍었어요? 한 2억 했습니다, 2억. 1메가짜리 메모리가 있는 그 컴퓨터가 어느 이제 큰 기업의 전산실이라는 그런 곳에 굉장히 뭐 황홀 항습기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갖다 놓고 이게 컴퓨터를 잘 유지해야 되니까 밑에 이제 판도 깔리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SE는 완전히 의사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컴퓨터가 이제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이제 막 전화가 옵니다. 우리 컴퓨터 죽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요. 가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갔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뭘 해요? 시스템을 계속 껐다 킵니다. 계속 껐다 킵니다. 계속 껐다 키다 보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 에러 메시지를 갖고 그렇다고 모른 척은 할 수 없고 고객 앞에서 괜히 뭐 영어책 자꾸 들여다보고 한참 하다가 뭐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OS 가져가서 패치하고 계속 패치하고 또 껐다 켜고 그러다 돌아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한 1년 반 있다가 제가 일본에 가서 한 1년을 또 연수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30살 되던 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직장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0세 되던 해 창업을 해서 그 당시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게 사실 뭐 별로 없을 때니까 그 창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초의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90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내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키오스크, 온라인 키오스크. 근데 그 당시 그 온라인 키오스크의 통신 속도가 2400bps.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2400bps의 외국 분들이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으세요? 2400bps의 통신 속도로
터치 스크린 19인치 모니터에 터치 스크린을 달아가지고 고속도로 안내를 해주는 이 키오스크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휴게소에도 있었고 섬진강 휴게소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회사 직원이 한 열댓 명 있을 텐데 이제 그걸 깔아놓으니까 번개가 뭐 뻑 치면 이게 시스템이 죽어요. 퍽 하면 그냥 이게 쇼크를 먹어가지고 빡 죽어. 그럼 막 전화가 옵니다. 야, 이거 지금 기계 고장났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러죠. 저기 있잖아요. 그 뒤에 캐비넷 잠깐 여시면요.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껐다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몰라요. 빨리 와서 고쳐요.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섬진강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하루 종일 섬진강을 갑니다. 제일 끝이잖아요. 그때마다 통영 가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 광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넘어갑니다. 진짜 가서 껐다 키면 돌아가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거 한번 껐다 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오토 부팅하는 시스템을 아예 만듭니다. 만들어서 키오스크에다 장착을 했죠. 오토 부팅하는 시스템을. 아무튼 뭐 그게 90년도 얘기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비디오 텍스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비디오 텍스라는, 그러니까 PC 통신에서 중간에 잠깐 비디오 텍스라고 해서 그래픽이 구현되는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그게 90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정보통신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그 비디오 텍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100만 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단말기를 막 뿌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90년인데, 그때 저희 회사가 이제 그 단말기에 들어가는 한글화 작업을 하고, 한글화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앱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블록체인의 앱들, 이걸 만드는 이제 사업을 해서 첫 번째 저희가 해준 게 뭐였냐면, 은행에 홈뱅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은행에 홈뱅킹을 납품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디스켓 한 장 딱 갖다 주고. 그러니까 기억이, 그때 9,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진짜 디스켓 한 장을 갖다 주고 9,800만 원 받을 때 그 느낌은 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33개 은행이 있었는데 16개 은행을 저희가 홈뱅킹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홈뱅킹이라는 것은 뭐 계좌 이체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계좌 조회 정도 되는 수준, 이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토콜이었는데, 이거는 어싱크 프로토콜이어서 여기서 명령어를 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00 그 통신 속도가 적어하니까 이걸 그리는 거를 단말기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명령을 줍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려라, 반지름 얼마, 두께는 얼마,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단말기에서 그걸 그려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넷플릭스라고 이제 그 그래픽을 구현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일봉 차트도 그렸습니다. 그 명령어를 가지고. 일봉 차트까지 그려서 그 당시에 동서증권이라는, 망했지만 동서증권, 또 증권전산 이런데 이제 증권 정보 그래프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계속 납품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나온 거예요. 그게 96년쯤 됐습니다. 인터넷이 나오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전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돈을 좀 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바람에 이걸 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판에서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즈음에서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그래서 시장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너무 작다. 큰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꿈꾸고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해외를 나가는데 제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제 개념이 뭐였냐면 얼라이언스였어요. 왜 내가 나가냐? 현재 있는 사람하고 잘 협업해서 같이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당시에 에듀테인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CD-ROM 타이틀이라는 게 이제 유행할 때입니다. CD-ROM 타이틀. 그 CD-ROM 타이틀에 조이 블락이라는, 그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블록 쌓기, 3차원 블록 쌓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기 전에 미국에서 그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CD-ROM 타이틀 컨테스트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나다 회사, 뭐 저희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가 같이 코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랄까 좀 글로벌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영문도 그렇고 좀
그쪽 스타일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출품을 했는데 그게 상을 받았습니다. 베스트 크리에이티비티 타이틀을. 그래서 아마 한국 소프트웨어 치고 해외 나가서 상 받은 거 아마 그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니까 이제 레고에서 연락이 와서 뭐 라이센스를 하자 말자 뭐 이러면서 제가 그 CD롬 타이틀을 박스로 이렇게 디자인한 그 CD롬 타이틀을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샵에다가 진열까지 해봤습니다. 진열까지. 그 진열하고서 제가 참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IMF가 터졌어요. IMF 터지니까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2배가 되고 막. 자, 환율이 막 터지니까 저희 회사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국내 저거 했는데 이게 해외 수출도 하고 그 신기하다. 이래서 이제 언론에서 저를 좀 주목해서 다뤄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와중에 저는 한 100만 불을 투자받아가지고 그 당시 100만 불이면 거금입니다. 그 당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뭐 5천만 원 자본금이 5천만 원 1억 할 때인데 한 10억이 넘는 돈을 그때 받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실리콘밸리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실수한 건 뭐냐면 집을 다 팔고 갔어요. 안 오려고 그냥 다 팔고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거기서 이제 진짜로 한번 붙어서 진짜 이 세계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본다고 갔다가 가보니까 엄청 촌놈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촌놈 소리 안 듣는 사람이에요. 서울 지금 여러분들 그 미래에셋 빌딩 아세요? 을지로에? SK 본사 그 뒤에. 그 미래에셋 빌딩이 지금 들어선 자리가 바로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 태어난 집은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촌놈 소리를 안 듣다가 막상 미국을 딱 가보니까 엄청난 촌놈이더라고요. 야,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이제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한글과 컴퓨터가 IMF 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 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아래 한글을 만드는 그 회사에 한글과 컴퓨터에 다 모여 있었는데 98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자금사정에 봉착을 해서 거의 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 파운더였던 이찬진 사장 아시죠? 예? 그분이 누구 남편이죠? 김희애 씨 남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찬진 사장 바로 후임의 한컴 사장이어서 저를 김희애 씨 남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해를 좀 합니다, 저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막 돈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돈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뭐 다 IMF 때 다 어려워졌으니까 다 외면하고 돈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서 야, 350만 불만 좀 투자해 주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300만 불인가? 300만 불을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배순윤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셨는데 이제 우리 IMF 때 막 다 어려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과 컴퓨터에 투자한다니까 야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한글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한글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300만 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천시 사장은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돈 줘. 그럼 빚잔치 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한글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야 어떻게 이게 300만 불 가치밖에 안 되냐 우리가 쓰는 아래 한글이. 만약에 아래 한글을 지금 더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모든 문서를 다 MS 워드로 바꿔야 되고 우린 또 MS 워드를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정부 문서를 다 바꿔야 되고 이게 어떻게 300만 불 가치밖에 안 되냐. 몇 조를 줘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게 생겼어요. 반대를 막 합니다. 저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러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죠? 그것도 반대를 막 합니다. 그냥 금보기 하면서 한편에서는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아요,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돈을 못 받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한컴이. 그 없는 상태에서
815판이라는 1년 라이센스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한글 815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팔았는데 팔지 않고 1년 사용권을 팔았어요. 10,000원인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CEO를 공채 모집을 합니다. 공채 모집을. 공개 모집을, CEO를. 한컴을 살릴 사람을 공개 모집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강연을 하러 왔어요. 비행기 값도 다 주고 와서 강연을 어떻게 네가 해외를 나가게 됐냐. 그래서 강연을 왔는데 설악산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 그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에 그 주도하던 분들이에요. 뭐 벤처협회 회장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강연을 끝내고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글 그 벤처기업회 회장 하시던 이민하 회장이 전 대표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술이나 한잔 먹자 그러더니 대포항에 들어가서 술을 잔뜩 먹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한컴을 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한컴 사장이 됐어요. 들어온 지 3일 만에 됐어요. 물론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제가 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면접을 보는데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3시에 면접이 시작됐는데 그 면접관이 6명이 앉아 있어요. 이찬진 사장, 뭐 이인화 회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이런 분들이 앉아 있고 마지막에 최종 면접에 온 분이 세 사람이 이제 후보가 3사람. 그래서 9명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민하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부터 한컴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이 언제 끝나냐면 11시에 끝났어요. 밤 11시. 밥도 안 먹고. 근데 한 분은 중간에서 이거 제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잘 하세요. 그러는데 갔어요. 나중에 이제 2명이 남은 거예요. 저하고 또 한 사람이. 그때 이제 이민하 회장이 우리가 몇 시간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 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뭐 서로 잘 아시겠네.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이 뽑은 게 아니고 아주 재밌는 면접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온 미디어가 와서 이제 제가 사장이 됐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나 받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장이 떡그덕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강연하러 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신문에 난 거예요. 이제 사장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이제 5학년,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제 한국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우리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친구를 만나냐.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울고 헤어졌는데 다시 가서 어떻게 만나냐. 못 간다. 막 이러고 난리를 한번 쳤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컴 사장을 맡고 3년 만에 이제 회사를 뭐 원위치 시키고 제가 한컴에 기여했다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버전을 이제 그때 만든 겁니다. 한 100억을 들여서 그때 만들었어요. 이찬진 사장이 도스 버전의 한글을 만들었다면 이제 제가 있을 때 윈도우 버전을 만들어서 남겨놓고 그러고 저는 떠났는데 당시에 이제 저한테 컴pen세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빚도 있고 월급도 밀려 있고.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저한테 스탁 옵션이라는 걸 처음 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탁 옵션을 아마 거의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를 받았냐면 100만 줄 받았습니다. 500원짜리로. 500원 액면가로 100만 줄 받았는데 제가 들어갈 때 한 400원 정도 할 때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이거 1,000원이나 2,000원 되면 돈이 좀 되지 않냐.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그게 5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뭐 그냥 그대로 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내가 여기 안 있을 텐데 그게 또 아시겠지만 버블이 꺼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도 뭐 몇십억 돈을 벌어서 나왔는데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네? 돈을 만지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네띠앙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자회사였는데 여러분 네띠앙 기억하세요? 네띠앙이라는 회사를 저거를 내가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을 집어넣고 네띠앙을 살리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 털렸습니다. 몽창 다 털렸습니다. 아주 그냥 싹. 왜냐하면 제 걸 다 털어야 이분들이 구조조정에 응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120억 부채를 20억으로 스키즈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3차부도 1분 전까지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 그 힘들었던 시간에 그래서 제가 네띠앙 때 만났던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그래서 다 털리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할 일도 없고 뭐 집도 다 잃고 이제 아기 이제 분당에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그로부터 한 10년을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아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뭐 돈 벌러 다니느라고 술 먹고 다니느라고 가족이 좋은지 가족이 중요한지 뭐 애들 크는 것도 그냥 크나보다 하고 컸지 얘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가족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지금까지 살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감 사장일 때 저는 하루에 미팅이 막 14개, 15개씩. 병원 의사들이 왜 힘든지를 알았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팅을. 그런데 마음을 하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구나, 내 파트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갔을 때, 내려갔을 때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제가 제 엘리먼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달란트를 나름 찾은 게 강연이었어요, 강연. 그래서 이 강연을 제가 뭐 한참 때는 100회 이상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쓰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책이 연유가 돼서.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국회의원 가기 바로 전에 제가 한미글로벌이라는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잠깐 또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박사과정 4학기를 끝내놓고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휴학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에너지와 IT가 접목된 결과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는 국회에 들어가서 한 2년쯤 지나서요. 왜 관심을 갖게 됐냐?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여기 자녀분 계신 분, 애들. 지금 몇 살이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자, 초등학교 4학년. 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한참 되셨네. 초등학교.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자녀분을 아이를 낳고 할 텐데 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20년 뒤. 여러분 20년 뒤에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거냐? 근데 제 머릿속에는 IT를 하던 사람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게 이게 예측이 되는데 일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다가 오늘에 이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자, 일자리 문제를 파다 보니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도대체 뭐고, 뭐 이런 자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아, 인류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놀란 게 이게 노예들을 실어나르는 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일 풍랑을 만나면 뭐 몇 개월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잠시 밖에 나서 좀 쉬었다가. 근데 배가 작고 이러니까 먹을 거 많이 못 주겠죠. 그리고 용변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위에서 아래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개돼지 취급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소수의 귀족 말고는 전부 저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배너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배도 저렇게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결국 인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가다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는 인간의 근력보다 훨씬 뛰어난 기계 노예들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적으로 보면 인간 에너지를 쓰다가 그 인간 에너지로서 쓰여지던 사람들이 그 에너지로부터 인간으로 계속 진화된다고 그래야 되나? 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귀족이 아주 소수였다면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족같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그 기계 노예들을 데리고 살아요. 거느리고 산다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당신 노예 몇 명 먹여? 이게 귀족들의 인사였답니다. 아, 나 30명 먹이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컴퓨터도 옛날에는 그 리멤버 같은 노예도 있었대요. 똑똑해가지고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누구 집 둘째 아들 뭐 이름이 뭡니다. 이거 기억해주는 노예도 있었고 의사도 노예였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는 의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던 노예들이 지금은 전부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기계 노예로부터 해방돼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로부터 해방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방돼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제 프레임은 그렇게 받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화폐 노예 정도 수준이다. 자기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폐 노예 정도 수준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송창시 씨 같은 분은 자기 노래 가지고 한평생 의해하고 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마저도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근력을 대신하는 수많은 노예들이 만들어졌어요. 기계 노예들이. 자동차, 포크레인.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되면서 이제 감각을 대신하는 카메라, 별로 몇 개 다. 근데 이제는 지능을 대신하는 노예들까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진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똑똑한 놈보다 훨씬 똑똑한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럼? 다음은 뭐야? 우리 인간은 그럼 다음에 뭐 하고 살아야 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무지무지 심각한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손주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가 돼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걱정은. 그리고 자꾸 일자리를 늘려준대요. 무슨 일자리를 늘려줍니까? 예? 공무원들 늘리는 게 그게 일자리입니까? 남의 세금 가지고 월급 주는 게 그게 일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다 보니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다음 사회를 자아실현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이종관 교수님이라는 성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지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럼 미래 사회는 지성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아실현 사회든 지성 사회든 또는 가치 중심 사회든 이런 용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성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매슬로가 욕구 5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릴 때 배운 거죠.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를 점진적으로 더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존중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해서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욕구라고 그러고 자아실현 욕구는 의지에 따라서 되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아실현 욕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존의 욕구를 추구하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윗세대들은 그냥 굶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굶으면서.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굶는 거 걱정하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오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너레이션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션 갭이 생기는데 이 제너레이션 갭이 이렇게 이해하면 좀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막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특하게 생각하고 야, 너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버는데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아빠, 동경에 말이에요. 우동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무지무지 맛있대요. 가서 우동 좀 먹고 오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만한 분들만 계시네. 제가 이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불그락 해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야, 이 자식이 정신이 있냐? 너 지금 미쳤냐? 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뭐 일본에 가서 우동을 마셔? 우동을 먹으러 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너레이션 갭인 거예요. 이게 제너레이션 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 수준은 안전이나 생존에 관련된 욕구는 그다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욕구들은 이미 사회가 다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 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완전히 집이 완전히 유치원보다 더해. 그리고 그 집 가면 막 손부터 닦으라 그러고 우리 딸이 애를 안아야 될지 이게 겁이 나서 안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봐. 손주를. 우리 때는 그냥 막 껴안고 뽀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 하위 욕구들은 이미 사회가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세대가 그 그 욕구를 사회적으로 다 커버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그 욕구를 강요하는 거죠. 자식아, 우리 때는 어땠는데, 어? 집에서 비대 화장실 쓰는 애를 공장에 가서 뻥 뚫린 화장실 쓰면서 야, 우리 때는 어땠는데, 괜찮아 임마,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캐피탈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 남아있는 게 뭐냐, 이게 남아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로 남아있는 건 자아실현 욕구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근력, 감각, 지능은 이미 기계들이 다 대신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계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저 상황에서 기계하고 이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교육을 다 바꿔야죠. 완전히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감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와서 지금 교육 바꾸자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쓸 데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쓸 데가 있냐. 자, 이걸 다 기계가 떠안으면 남아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이 양적 팽창이 계속될 수 없어요. 양적 팽창이 계속되는 건 암세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숙주하고 같이 죽어요. 암세포는. 그러니까 양적 팽창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 팽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유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숙제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어떻게 고도할 거냐. 이 가치를 고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성적 활동인데, 이 가치를 고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켄 로빈슨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했는데, 타고난 재능이 열정을 만나는 지점을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은 기쁨을 얻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밖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죠?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으로부터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꿈을 마음껏 펼쳐라.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할 생각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꿈이.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돼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을 한번 봅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법을 합니다. 엘리먼트를 경험을 해요. 야, 하니까 되네. 내가 1시간 더 한다고 1시간만큼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지리하게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점법 합니다. 되네. 또 하다가 또 지리하게 안 되는데, 될 수 있어. 끝까지 하다 보니까 또 뻥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엘리먼트를 경험할 확률이 많아요. 왜? 지금의 우리 교육 시스템은 그것밖에 엘리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맨날 욕먹어.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그 점법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이미 못한다고 또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자기의 엘리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고는 로봇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하고 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식과 지능과 지혜와 지성을 이제 구분해 보아야 된다. 이게. 자, 지식 여기 이게 저 일본 분이 쓴 책이에요. 아주 쉽게 책을 써놨더라고. 내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이 쓴 책에 이게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출처를 안 밝혔네요. 하여튼 간단하잖아요. 말로 드러나는 것이면 책으로 드러나는 게 지식이다. 이 내용을 딱 보시면 지성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지능까지는 컴퓨터가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더 빨리 똑똑해져서 지성적인 컴퓨터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는 아직도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답을 잘 낼 거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얘가 허튼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순간인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답이 없는 상황에 내가 임기응변으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이제 인간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능력이라면 바로 이 지혜와 지성의 능력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아실현하고도 맞닿아 있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주면 된다 이거야. 기계들한테. 노예들한테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리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재벌 2세들이 왜 정신병에 걸리고 마약을 합니까? 본인의 마인셋이 지성적인 마인셋에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쾌락 수준에 머물면 힘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갑자기 돈이 벌렸을 때 정말 묘한 경험을 합니다. 패닉이 오는 거예요, 패닉이. 뭐 돈이 제 뱃속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돈이 이만큼 벌렸다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을 그릇이 중요하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돈을 담을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당기는 거지 이 그릇이 좁은 사람은 깨지고 말아요. 그 인간이 깨진다고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훌륭하게 잘 산다는 사람 봤어요? 대부분이 패가 망신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이혼부터 합니다. 그리고 탐닉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일부는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저 재벌 2세 회장님한테. 그분은 저희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벤처기업가들을. 왜? 자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이라는 건 배가 고파야 맛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안 고프니 좋아요? 안 먹어도 되니까 좋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고통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건데 지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 책을 읽어보니 이런 디파인이 나와. 이런 데피니션.
세상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이다. 주인의식. 아프리카에서 막 전쟁이 나고 이라크에 전쟁이 나는데 그건 none of my business 이러면 그건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주체로서 이 자연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마저도 내 문제로 끌어들여서 내가 고민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답 없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지성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지성, 옛날에는 지성이라는 소리 많이 했는데, 지성인 소리를. 요새는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안 해. 그냥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지성인이 얼마나 될 거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또는 뭐 교수님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과연 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why?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찾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지성인의 삶이고 그것이 자연과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신문에 보니까 그 3워드 주소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밴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공연을 하러 간 거예요. 아프리카인가 뭐 어디 공연을 하는데 악기 이런 게 주소들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소가 막 개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지구를 3m, 3m짜리 모자이크로 전부 나눠버렸어요. 그랬더니 57개 조각이 나온대요. 지구를 3m, 3m로 쪼개놓으면. 그래서 그 쪼개놓은 그 57개 조각에다가 세 개의 워드를 조합하니까 60조개의 조합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 맵을 찾아가지고 카카오 맵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해서 그걸 딱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W3W라는 저게 나와요. 그걸 딱 누르면 여기 주소가 나와요. 3m, 3m의 주소가. 근데 막 말은 이상해. 그냥 단어 3개를 섞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 3개만 알려주면 정확하게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도 딱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1,500만 불인가를 뭐 투자받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주소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주소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까? 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소가 없어서 얼마나 피곤할까? 집집마다 막 집에 막 주소가 있는데 얼마나 피곤할까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나라는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환경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작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교육도 지금 같은 지식교육, 지능교육이 아니고 지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성교육을. 그러면 교육의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엘리멘트가 뭔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라는 것은 막말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엘리먼트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밥 굶고 고행하면서 엘리먼트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뭐 연봉이 얼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그래서 행복해? 너 얼마큼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데? 그럼 넌 실패한 인생이지. 돈을 아무리 받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은데.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져야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뭘로 너가 만족하는 너의 엘리먼트는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화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적 팽창을 위한 지금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공유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위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보면 90%는 6개월 안에 다 쓰레기로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도 있지만 안 오고 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물건은 잔뜩 만들었는데 갖다 버려. 그렇지만 이 가치의 고도화는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죠. 우리 인간 뇌를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전구 하나인가 뭐 둘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지금 완전히 개벽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팀이 로봇으로 대체. 뻥 차면 저기서 골대까지 집어넣는 로봇으로 막 대체하고 있어. 그럼 우리 여기서 야, 왜 사람이 안 나고 로봇가 나고 싸울 거야? 이미 로봇가 성능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말릴 거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에? 택시 기사들이 막고 있잖아요. 지금. 못 나오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그게 막아져? 그럼 로봇들끼리 싸움하게 만들어줘야 돼. 경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린 딴 거 해야 된다니까요. 딴 거. 딴 걸 해야 된다고요. 딴 거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거의 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자, 경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저 네 사람이 와서 저 사과 들고 저 빵 들고 와서 옥수수 들고 와서 화투를 쳐. 포카를 한다. 포카를 해. 근데 빵 들고 와서 포카하니까 재밌겠어? 없겠어? 예? 닭다리 하나 뜯어줄 수도 없고 옥수수 알갱이 줄 수도 없고 그죠? 재미가 없어. 거기다 뭐 체크하고서 야 너 2개 땄다 3개 땄다 적어놔도 재미도 없고 그죠? 돌아가는 현찰 속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현찰이 돌아야 되잖아. 현찰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제 현찰을 줍니다.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니네 거 다 나한테 주고 내가 현찰을 줄게. 이거 갖고 놀아라. 그거 갖고 노니까 재밌어. 현찰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꽃피는 행복. 어? 그래서 잘 노는데 얘가 뭐라 그래? 야, 근데 내가 이걸 빌려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자 줘야지. 그러니까 이자를 뜯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판돈이 줄어. 계속 우리는 재밌게 노는데 계속 판돈을 자꾸 주는 거야. 판돈이 주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 판돈을 또 채우려니까 닭 한 마리 더 사와야지. 더 사오든 가져오든. 옥수수도 더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왜 물건을 만듭니까? 왜 물건을 만들어요? 왜 산에 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자꾸 이 물건을 만드냐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보세요. 왜 2년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서 자꾸 사라고 난리시냐고. 그 기능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판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판돈을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가진 뭐 좋은 그 말들이 있죠. 아, 내가 내 돈을 기회비용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본주의의 아주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넷이서 합의를 합니다. 야, 저 쟤 이자 자꾸 가져가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 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 갖고 놀자. 칩을 갖고 놀아, 칩을 갖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 이자가 없어졌어. 이자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 판돈이 안 줄어. 계속 놀 수가 있어. 계속 놀 수. 이게 뭐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미래 사회일 수도 있어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이 경제 시스템 보면 수많은 벽이 쳐져 있어서 이 벽과 벽 사이에서 뽀찌를 뜯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단순해지면서 플랫폼화 되고 있어요. 플랫폼화. 근데 이 플랫폼화가 되면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부각되겠죠. 지금 뭐 유튜버, 셀럽들 뭐 플랫폼화 되면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마이크로 잡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정규직으로 뭐 평생 있겠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시대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로봇들은 데리고 있어. 로봇들은 데리고 있다고 평생 24시간 열심히 일하게. 로봇들은 데리고 있지만 사람은 데리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럼 뭐야?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이 뭐냐?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걷어치우고 옛날에 인터넷은 데이터가 국경을 초월해서 마음껏 넘나들 수 있게 만든 게 인터넷이에요. 그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마음껏 넘나들지 못했어요, 국경을. 근데 지금은 블록체인은 뭐냐? 가치가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10분마다 뭐 늦었네, 뭐 어쩌네, 문제가 있네, 뭐 별 소리 나오지만
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뽕 떴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라이트 형제는 그냥 그거 증명했을 뿐이야.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원장이 나한테서 절로 갈 수 있구나. 그럼 얘를 못 고치게 할 수 있구나를 증명한 것 뿐이야, 비트코인.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밸류가 날아다니겠구나. 내가 보내면 나한테 없고 저 사람한테 가는 이 밸류가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구나를 비트코인이 증명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속도를 빨리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게 플러드가 안 생기게 할 거야. 가진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의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밸류가 날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에요? 합의 기술이에요, 합의 기술. 다수의 합의 기술이에요, 합의 구조라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프리카, 필리핀, 베트남. 통장이 없어요, 통장이. 크레딧 카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현금 거래해야 돼, 지금도. 근데 현금 대신에 암호화폐를 쓰면 현금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어, 또. 은행은 없는데 스마트폰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앱만 올라가면 바로 쓰는 거예요. 앱만 올라가면. 인터넷은 2400bps, 4800, 12600인가? 그러고서 10mbps 이러면서 기가비트고 5기가고 어쩌거나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이 스마트폰의 무선 망이 다 세팅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은 그냥 앱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완전히 블록체인 메신저를 지금 디벨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스넷이.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 때문에 승리가 감옥을 가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블록체인 메신저가 곧 나온다. 이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가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절대적으로 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저는 이게 뭐냐, 우리가 지성적 창조 과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답이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트라이 앤 에러가 필요할 텐데, 그 트라이 앤 에러를 세속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진짜 그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프라이버시를 킵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로스 체인이라는 건데, 이건 오토믹 수압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믹 수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하고 빗들을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예요. 빗들을 어떤 기축통화로 바꿔서 그걸로 이더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더라는 현물과 빗들라는 현물을 그냥 맞바꾸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이더와 비트, 리처, USDT 이런 걸 그냥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교한 물물 교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교한 물물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그 어셋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그냥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중간자 없이 그냥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맞바꾸는 거래가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옆에서 그냥 만나서, 야, 내가 담배 하나 줘, 내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거래한 것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거래 방식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비트하고 이더하고 램 정도가 가능해졌고, 이 SDK를 만들어서 다 뿌리려고 그래요. 지갑에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비트 가진 사람이 필요하면 이더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갑에서도 맞바꾸고.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바사이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개인정보 같은 거를 스프릿 해버립니다. 다 짜게 해버려요. 그냥 100조각을 내고 1000조각을 내가지고 그 1000조각을 그냥 막 불특정 다서 하드디스크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IPFS 기술인가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블록체인하고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해야 될 그 개인정보 DB가 없는 거예요, DB가. DB가 없는. 이제 이런 구조의 ID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했는데, 뭐 이게,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머리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맨날 보면 맨날 새로운 거예요. 맨날 새로운 게 나오는데, 결과는 뭐냐? 결론은. 밸류를 마음껏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밸류는 이제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외환 거래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외환 거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거기 체크무늬 난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어? 얼마? 10조. 10조? 5천조입니다. 하루에 외환 거래액이 5천조입니다. 5천조. 5천조가 하루에 전 세계에 한국 돈이 일본 돈으로, 일본 돈이 달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천조의 커미션이 얼마야? 그 커미션이 어디로 가? 금융기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돈이 금융기관이 먹어야 될 돈이냐? 아니야. 그거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생겼어. 그럼 그거 10%씩 주고 그걸 할까? 하겠냐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싫어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그리고 그렇게 둘이서 막 주고받는데 세금을 어떻게 물려?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야, 화폐는, 법정화폐는 은행, 국가가 하는 건데 이 새끼들 막 국가의 권위를 지금 침해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화폐를 만들어낸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냥 은행들이 만들었어요, 은행들이. 앞으로 다시 그런 세대로 시장으로 나는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삼성이 코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삼성 간의 거래는 무조건 삼성 코인으로 한다.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송금 수수료가 싹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환차가 샥 없어져요. 삼성 안에서는 삼성 코인으로 다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정 건데 약 1조 원 정도 세이브가 된답니다, 연간. 그 환차, 송금 수수료가. 자, 그럼 삼성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삼성 코인을 발권한 일종의 논리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의 경제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요.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삼성 공장 옆에 있는 식당도 삼성 코인 웰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있는 노래방도 웰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라는 그 피지컬한 국가는 아닌데 논리적으로 삼성 컨트리가 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블록체인 대륙이라고 불러요. 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국가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불대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불대륙에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국가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또 불경제에 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경제 공동체가. 페이스북은 안 하겠습니까? LG는 안 하겠습니까? 아마존은 안 하겠습니까? 위챗은 안 하겠어요? 다 경제 공동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경제 공동체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삼성이 잘하니까 삼성 코인이 값어치가 있어. 그럼 이제 대한민국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브루나이 이런 데서 저 몰타 이런 데서 웰컴 삼성 돈 가진 사람들 오세요. 여기는 모든 가게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삼성 코인. 우린 세금 없어요. 우리 날씨도 좋아요. 우리 치안 잘해줄게요.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갈 것 같아요? 갑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돈 번 미국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뿌에트리코가 있어요. 뿌에트리코. 굉장히 유명한 마켓 메이커들 치앙마이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베트남의 달랏을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뭐 국회의원 한 명 더 뽑네 덜 뽑네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니들 다 가라니까요. 다 가라. 야, 너희들하고 이제 안 해. 한국 안 살아.
내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나는 아주 편한 태평양 한번 내가 살 거야.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가려면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용되는 그 화폐 수가 수십만 가지가 되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토니아는 지난번에 에스토니아의 전자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는데 에스토니아 전자국장이 그 에스토니아 국가의 전자국장이 28살 먹은 사람이야. 28살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에스토니아의 모든 정보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다 돼 있고 여러분은 15만 원을 내면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세일즈를 해요. 이제는 시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에스토니아는 20만 명의 해외 시민권자가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비트코인 죽여! 그러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가만히 죽을까? 바로 에스토니아 시민권 가지고 에스토니아 은행에다 집어넣고 에스토니아에서 달러로 바꾸겠지. 완전히 밑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에? 코인 가진 사람들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몽디 들고서 그 쫓아다니고 있어요. 에? 이 한심한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같이 60대들은 이제 갈 때예요, 갈 때. 그런데 아직도 70대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분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벤처 협회를 만든 게 35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컴 사장했을 때가 40이었습니다, 40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벤처 산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계속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냐? 35살 먹은 벤처 기업가들이었어요. 그리고 IMF가 터지고 나니까 김대중 정부가 아이고 우리 살 거 이거밖에 없다고 적극적으로 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벤처 블록체인 사업가들은 전부 20대예요. 20대. 20대, 30대들. 여러분 제너레이션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런데 공부만 잘해서 나 월급 잘 받으면 잘 살 수 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나라가 망한다고요.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지금 그 협회 비슷한 걸 좀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한국에서 만들면 안 돼. 불대륙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대륙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들고 있습니다. 지성사회를 위한 이걸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고 요 다음 시간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것. 이 모든 걸 합한 것이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예,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 있는 거 한번 받아보시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